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우물풍선부터 GPS 전파 교란까지 최근 북한 관련 소식이 YTN 방송을 통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은 YTN이 전한 북한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용입니다. 최근 높아진 기온에 벌써부터 야외 피서지가 북적이고 있는데요. 함께 물놀이 사고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지인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 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순환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북한 관련 내용은 정보 확인이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재 보도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담화문 발표나 외신, 또 전문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YTN이 이번 북한 관련 보도를 어떻게 이어갔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북한 관련 보도 뉴스 리뷰 Y에서 알아보는 것은 오랜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북한 관련 보도를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가 1995년에 공동 제정하고 2017년에 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이 있습니다. 이 준칙에서는 그간 우리 언론이 남북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 의식을 조장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남과 북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와 또 제작, 실천 요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도 실천 요강은 10가지인데요. 북한 관련 이슈는 직접 취재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오보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확대 보도돼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과거의 이러한 사례들과 앞서 제시한 준칙을 기반으로 이번 YTN 북한 관련 보도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풍선 살포 관련한 보도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전파 교란 그리고 발사체 발사 등 일련 북한 도발 관련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도발 보도 이전에도 YTN은 북한의 변화 동향을 꾸준히 추적하고 또 보도했고요. 또 이를 해설해서 맥락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YTN은 단신이나 영상, 해설 등등의 다양한 형식의 보도를 통해서 북한 동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보도를 따라가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어떠한 맥락에서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와 GPS 교란, 또 발사체 발사가 일어났는지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탄도미사일 관련 보도입니다. 5월 17일 보도인데요. 북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25일 만에 도발, 또 북김여정 담화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정부 후한무치 규탄, 이외에도 사실 아주 많았는데요. 지난해 11월 위성 발사 성공 이후 러시아 지원 속에 발사체 엔진 성능 개선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과 이번에 이제 새로 개발해서 적용된 엔진이 이전 것과는 달리 우주 발사체에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러시아가 발사체 또 위성까지 관련 기술을 북한에 지원했다면 대비가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전합니다.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소식이죠. 첫 보도는 5월 28일 새벽에 북 군사 정찰 위성 발사했지만 폭발한 듯 군 파편 탐지 이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군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파한 것으로 보인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전했는데요. 이어서 같은 날 오후 군 북 로켓 파편 수십 킬로미터 흩어져 재발사 오래 걸릴 것, 이 후속 보도를 통해서 해당 위성의 폭발 장면을 입수하고 또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위성은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파편이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서 서해 바다로 떨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 폭발 원인을 엔진 연소 계통의 문제로 추정한 우리 군 당국의 발표도 같이 전했습니다. 네. 또 이제 관련한 북한 소식 보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역대급 대남 풍선에 주민 불안, 전국 곳곳에 오물범벅 등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 내용 가운데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 좀 지적을 해본다면 방호복 또는 이제 방진복을 입은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서 위험성을 짐작하게 했는데요. 폭발물과 같은 기계 장치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이제 생화학 테러를 비롯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데 완벽하게 안전 처리되지 않은 현장에 별다른 대비 없이 접근하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됐습니다. 앞서 그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 그 기자의 취재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시청자 혼란이 유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앞에서 언급됐지만 북한 보도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 YTN의 북한 관련 보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YTN의 북한 전문 보도 기사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 보도는 정말 그 민감성이 가장 그 높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의 보도는 북한을 대개 악마화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일방적인 악마화보다는 뭔가 맥락을 좀 찾아가는 앞뒤의 전후 사정을 좀 더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그 국민의 감정이라든가 뭐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보도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물어보신 것처럼 북한 문제에 관련된 전문 기자 문제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이 전문 기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문제 또는 이제 외교 안보 문제는 단편적인 이 팩트의 전달을 가지고 이 시청자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긴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다 이 외교 안보 기자를 두고 있는데 YTN에서는 북한만 담당하는 기자는 없지만 외교 안보 기자들이 이 북한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은 주로 이제 다른 분야에는 배치되지 않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이제 때로는 국제부, 이렇게 이제 4개 부서를 주로 취재하면서 전문 역량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고, 이런 큰 사안이 터질 때는 이제 출연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좀 심층적인 보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그리고 GPS 전파 교란 사태는 시청자 제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청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터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살펴주신 보도에도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밤중비 공습 재난 문자에 시민들 화들짝이란 제목의 보도입니다. 그 전날 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사실과 또 당시 우리 당국의 대응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시민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재난 문자를 받은 그 지역의 주민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요. 재난 문자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성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재난 문자가 여러 번 생각을 해야 알 수 있었던 그 재난 문자 내용이었고 또 추후 정보 확인도 어려웠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당국 차원의 대응 못지않게 그 풍선 발견했을 때 그 개인 차원의 대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추가로 좀 알려준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대남 오물풍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GPS 전파 교란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 인터뷰가 좀 많이 포함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YTN은 GPS 교란으로 인한 피해 지역 시민을 인터뷰해서 생동감 있는 현장 이해를 도왔습니다. 북 GPS 교란의 어민 피해 속출, 이 시각 백령도에서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백령도 주민을 연결해서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령도 어민은 선박들의 움직임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인천 경인 무인패스에서 교란이 발생했다는 무전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조합에 나와 보니까 위치가 북한으로 가 있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꽃게와 까나리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파 교란으로 인해서 조업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상황을 시민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려주어서 상황을 이해하고 또 피해가 없어서 안심하는 데 도움이 된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관련 보도에 생생한 시청자 인터뷰가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전문가 인터뷰도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전문성이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관련 소식에 대한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사건의 이제 배경을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해 봤었는데요. 그 위성 발사 실패 뒤 대남 전단 북의도는 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그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의 그 전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오물을 실어서 보내는 이례적인 그 행태를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도 있었고요. 또 오물의 의미가 한국에서 보낸 그 일명 이제 삐라라고 하죠. 그런 선전문을 북한에서 오물이라고 판단하고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물을 투하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오물이었지만 이게 이후에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 또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했던 한밤중에 울린 재난 문자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후 대비를 위해서도 이런 경보 절차는 좀 필요하다라고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북 신형 240mm 방사포 연내 배치 착수 의미는 이 대담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 출연해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한반도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설해 주었습니다.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북한이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도 풀이해 주셨는데요. 이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대담에서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이란, 이런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짚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파출소 격인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소집한 이 의미에 대해서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향, 최근의 동향과 관련해서 다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매우 유익한 대담이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어떤 방침 관련해서도 저희 시청자의 눈과 귀가 항상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항상 좀 아쉬운 지적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을 주재한 정책 대응 보도를 보고선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과 관련된 이 YTN 보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정부의 정책마저 사실 위주의 정보 전달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2일 오물풍선 NSC 긴급회의 개최, 북 감내 힘든 조치에 착수. 이 보도에서는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선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착수하기로 했다라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을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 정지, 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이 보도에서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전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발언을 그대로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의 해설을 덧붙여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북한 관련 정책과 정보기관에는 취재 접근이 어렵죠. 그래서 논평보다는 사실보도 위주의 보도가 더 적합하다고 할 텐데요.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해서는 그 적절성을 분석하고 논평하는 것 또한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관련된 YTN 보도는 정부 정책 발표를 전달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서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YTN에서 북한과 외교 안보 정책 관련 다각도의 논평과 해석 보도를 앞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북군부대가 날린 듯 수거의 군 폭발물 처리반 등 출동이란 제목의 보도는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살펴보는 보도로 그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또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서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전합니다. 북한의 도발 및 만행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대중의 불안감과 궁금증에 대응하려는 노력과 정성, 이건 훌륭했지만 조금 조심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재난보도 준칙 제2장 3장에 보면은 취재진의 안전 확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제25조 안전 장비 준비 여기에서는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 둬야 한다. 또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취재 현장에서의 취재진 안전 확보에도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다양한 활동들 예의주시한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관련 보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선동 방식의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K-팝의 논란 북 우상화 작업 다양화 제목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이슈는 국내 우려를 높이기도 하지만 그 시청자 일상과 맞닿은 소재가 아니라 무디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용을 비롯해서 이번과 같이 K-팝 영상을 활용한 그 선전 방식은 시청자 일상과 비교할 수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김정은 찬양가의 그 가사와 영상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해외에서는 내용도 모른 채 그 K-팝 챌린지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진다라고 해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분석으로 북한의 체제 선전 방식의 변화, 또 정부의 영상 차단 조치 계획을 함께 알리며 북한의 K-팝 악용 실태와 주의 그 필요성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된 보도였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김정은 찬양가를 소비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후속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영상 차단 조치 방침. 이 제목의 보도에서는 유튜브와 틱톡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가를 차단하는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신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또 12일 가상화폐 방산 기술의 개인정보까지 북 라자루스 정체라는 제목의 보도는 그 북한 해킹 조직이죠. 라자루스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킴스키와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으로 꼽히고 있고요. 북한의 그 정찰 총국 안에서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소개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해킹 조직의 활동 범위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그 외부 인터넷과 내부망이 분리돼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보안 의식이 나태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마무리해서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 및 해킹 대비 태세가 부실하다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 우리의 대비 능력 점검 등과 관련한 후속 보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침착하게 진전되는 일련의 정부 대응 방침이 이제 YTN을 통해서 보도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자의 숙명이라는 게 특종을 하는 거니까요. 북한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기사를 발굴해내면 되게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기자들이 욕심을 많이 내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특히 북한의 내부 소식이나 고위층 소식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특종이라고 우기면 특종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확인이 어려운데 사실은 북한 보도할 때는 정말 뭐 수십 번에 걸쳐서 이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게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북한 보도할 때 취재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맥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쭉 맥락을 쫓아서 들어가면서 팩트를 체크를 해야만 그나마 진실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매우 다양합니다. 정권도 다양하고 정권의 시각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언론이 거기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
어떻게 하면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도할 수 있도록 시각을 유지하느냐. 그 중심에는 팩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북한 관련 뉴스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필요. 북한 관련 뉴스는 주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또 속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이번 보도에서처럼 북한의 대외 선전 방식 변화, 또 북한 해킹 조직 문제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정형화된 보도에서 벗어나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접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은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원이 검증된 사실보도 중심으로 북한은 우리와 가장 인접해 있고 또 국내 정치와 외교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상 언론 취재와 보도는 가장 어려운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소식통 또는 외신을 인용하거나 과장된 추측성 논평이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고 또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정보 접근과 교차 검증이 제한된 북한을 다룰 때에는 논평보다는 정보원이 명확한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얼마 전 성범죄자가 출소 후 거주지를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네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과 술집, 음식점이 몰려있는 수원 최대 번화가입니다. 2002년부터 5년간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박병화가 지난 14일 이곳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겁난다는 여성 거주자의 호소에 경찰관이 집까지 동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좀 20대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실제로 성범죄자와 같은 동네에 살게 된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불안감을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얼마 전 출소한 성범죄자가 최근 거주지를 옮겨 논란이 된 가운데 보도 후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언급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후 살해당한 9살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 추적 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되는데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거주지 지정 여부와 기간, 거주시설 등을 결정합니다. 하루 이상의 출장,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경우 미리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할 경우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와의 두 번째 주제는 서울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취약계층이 무료로 사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 서울론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인 서울론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성과를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빛을 발했는데요. 교육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취약계층의 일타 강사 등 학원 온라인 강의를 무료 제공하는 서울론. 사교육을 권장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출범 2년 만에 수능 응시 1000여 명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했고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인기학과인 의학학 계열 진학자도 122명이나 나왔습니다. 대학을 안 갈 것도 염두에 둔 상태로 나왔던 건데 이게 그냥 아무 대학도 아니고 인서울대학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희망이 생기고 실제로 서울론을 통해 공부해 본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아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서울론의 성과를 설명하는 보도로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구체성과 객관성을 더한 보도였는데 정작 서울론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보도의 가치를 위해 서울론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더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더하기 위해 서울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1년 8월 시작된 서울론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론 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가구의 6에서 24세는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론을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회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 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AI가 학습 진단 결과를 반영해 80만 개의 검증된 EBS 문항 중 개인 맞춤형 문제를 제시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 풀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EBS 해설 강의도 동시에 제공해 개념 이해부터 돕는다고 하는데요. 학습열의가 높은 학생들의 목표 달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서울론 집중지원반도 도입합니다. 집중지원반에는 기존 1인당 1년에 5권씩 제공하던 학습 교재를 최대 30권까지 지원하고 수강 가능 교과 사이트도 1개에서 2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탄소 국경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유럽연합이 2026년 본격적인 탄소국 경세 시행을 앞두고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탄소 국경세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이 EU 자체 제품보다 많을 때 그 차이만큼 수출 기업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3분기부터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막막하기만 한데 국제를 떠나는 중소기업만 1,300여 곳, EU 수출 기업의 7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당장 올해 3분기부터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제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1,300여 곳에 달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렸는데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에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처지를 짐작하게 했는데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충분하게 소개하지 않아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완성도 있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을 살펴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 국경조정제도, 즉 CBAM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 지원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수출 규모 1억 원 이상인 355개사의 CBAM 대응 인프라 구축과 탄소 중립 경영력 신바우처, 해외 경력 인증 획득 지원을 포함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전체 1,358개사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교육 연수과정과 관계부처 TF 설명회, 그리고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추가 보증 지원 등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 중소기업 탄소 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박하민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한국의 먹거리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에는 붕어빵, 군고구마, 호떡 등 많은 종류의 전통 길거리 음식이 존재했고, 이는 한국 대중문화의 일부로 여겨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길거리 음식이 야시장으로 더욱 활성화되면서 한국 전통 길거리 음식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금 나침반은 제작진이 흥미로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알게 된 유용한 생활정보, 과학기술 상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화제가 되는 독특하고 이색적인 대한민국 길거리 음식 3대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6월에 생각나는 여름철 별미 음식들을 중심으로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된 음식은 반전 매력의 깍두기 스무디였습니다. 스무디 위에 올려진 깍두기와 충격적인 비주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는 방문자들의 모습은 놀라움과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깍두기 스무디 맛의 비밀에 대한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깍두기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망고 슬라이스와 자두 파우더였던 것으로 밝혀져 상상도 못했던 스무디의 원재료에 대해 알 수 있어 흥미로웠는데요. 하와이 음식을 모티브로 한 깍두기 스무디의 탄생 배경까지 소개되며 내용이 보다 풍성해졌습니다. 다음 소개된 길거리 음식은 컵 육회 물회였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공개하지 않고 길거리 음식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음식임을 암시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했습니다. 물회가 컵에 담겨있는 모습은 단연 남다른 비주얼을 자랑했는데요. 여러 방문자의 시식 모습과 함께 맛에 대한 생생한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이 화면에 담겨 볼거리가 더해졌고, 컵 육회 물회를 고안하게 된 대표님의 이야기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돋보이는 인터뷰 또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길거리 음식은 할머니 토스트였는데요. 할머니 토스트에 대한 동네 주민들과 오랜 단골 손님들의 애정어린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토스트를 운영하게 된 사장님의 따뜻한 스토리와 할머니 토스트를 추억하는 손님들을 위해 할머니의 손맛과 마음까지 그대로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장님의 모습에 따뜻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사장님 가족들의 모습도 훈훈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황금 나침반에서는 맛과 비주얼, 화제성을 모두 갖춘 길거리 음식 3대장을 소개하였는데요. 음식에 대한 여러 방문자의 솔직한 인터뷰와 음식의 제조 과정 및 음식의 탄생 스토리까지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길거리 음식이 한국 전통 문화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만큼 여행지에서 꼭 먹어봐야 할 길거리 음식, 동네 숨겨진 길거리 음식 등으로 테마를 정해 여러 정보를 소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황금 나침반에서 소개된 대한민국 길거리 음식 3대장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이색 길거리 음식이 많이 생겨나 한국 전통 길거리 음식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